이제 세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담감을 느끼셨을 텐데 이 세금에 대한 증세 부분이 지난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가팔르게 성장을 해온 만큼 국가 입장에서 걷어들이는 세수 역시도 많이 풍족해졌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 같은 이런 자산 시장에 대해서 새롭게 걷어들인 증세된 영역만 하더라도 거의 33조 원 가까운 증세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증가 중에서 양도세 부분만 따지더라도 약 18조 원이 추가적으로 거쳐지면서 1년 전보다 65% 이상의 세수가 거쳐졌다. 또 자산 시장에서는 작년에서는 17조, 또 올해까지 합치면 16조에 더해서 33조. 엄청난 세수죠. 그래서 이 세수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재정 정책에 아마도 밑거름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건 우리가 작년 한 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늘린 부채의 양 역시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보면 정부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재정 정책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에 형성되어 있는 세금 정도만 걷어가지고는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다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증세에 대한 논의가 있을 텐데 이 증세의 타겟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 시장에다가 타겟이 맞춰졌다는 것이 이제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을 많이 떨어뜨리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이제 대다수의 여론들은 이 다주택자를 아직까지는 이제 뭐 동정어린 시선이라던가 아니면 뭐 너무 세금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시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하기가 정부 입장에서는 용이하겠죠. 그래서 다음 정권이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그 어떤 정당이 집권이 되더라도 지금의 전반적인 이 부동산 시장에 걸쳐진 규제 중에서 세금에 대한 규제가 쉽게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마음을 좀 답답하게 짓누르는데요. 끌고 가자니 보유세를 가지고 엄청나게 매년 보유에 대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또 팔자니 그것의 몇 배가 되는 양도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투자처는 이런 전반적인 증세 영역에서 약간은 벗어나 있는 그런 형태의 투자를 우리가 계속해서 발굴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 뉴스를 좀 보자면 현재 집값이 버블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이신데 김인준 교수님의 그런 인터뷰 내용이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자면 이제 버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명확하게 버블이 꺼지기 이전에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 근거로 어떤 이제 근거 자료를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소득 대비해서 전반적인 이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게 퍼센테이지가 늘어났더라는 것이죠. 소득이 늘어나는 영역은 아주 적은데 그에 비해서 자산은 짧은 기간 동안에 몇 배가 성장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것을 쥐고 계셨던 분과 또 그것을 쥐지 못한 상태로 이 시기를 겪으셨던 분의 편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을 야기를 시키고 또 정책적으로는 포퓰리즘성의 정책의 그런 터전이 되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인터뷰를 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앞으로 예고된 이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앞으로는 기준금리 인상했을 때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 및 그리고 구조 개혁에 대한 부분까지도 정책적으로 같이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좀 보자면 이제 지금의 가격을 형성했던 것이 물론 작년 한 해의 일은 아니죠. 그 전부터 계속해서 흘러왔었던 이 거대한 집값 상승에 대한 기조가 정상적인 경제 모멘텀대로라면 18년 내지 19년도에는 한 번쯤은 정상을 찍고 그 이후의 향방을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19년 연말 넘어가면서부터 잠잠해지던 시장에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이슈가 이 시장에 새롭게 개입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장전 같은 형태로 지금의 버블 같은 그런 엄청난 가격 상승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시장 장세에 같이 껴버렸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너무나 과도하게 가격 상승을 해버린 몇몇 지역 그리고 몇몇 상품의 종류들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을 말을 해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거대하게 껴있는 이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일순간 주저앉히기라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 보면 일부 못 따라갔었던 지역 및 못 따라갔었던 상품군들 위주로 해서 몇 년 동안의 가격 상승은 추가적으로 더 있을 가능성 역시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가능성 역시 어느 정도는 열려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 이슈를 보면 이게 이제 지난주에 나왔었던 얘기죠. 기존에 민주당 특위가 존재하던 시절에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에 대한 부분을 전면 없애버리고 또 기존의 혜택을 받았었던 몇몇 혜택들을 소급해서 없애는 형태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를 개편을 하려고 했다가 이 시장의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정책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반발이 너무 심해서 이게 전면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제가 한번 요약을 간단하게 해봤는데 일단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 그리고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올 연말 이전까지 등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만 남아있는 혜택입니다. 이게 일몰제로 올해 말 이후부터는 종료하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18년도 9.13 대책 이전까지는 합산 배제 형태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됐지만 18년 9.13 대책 이후의 신규 등록분부터는 보유주택에 대해서 합산하여서 인당 합산을 기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실효성이 상당히 남아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바로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롭게 어떤 투자를 하고자 했을 때 주택 형태의 뭐 아파트건 이런 다세대 단독 어떤 형태를 투자를 하더라도 다주택자로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에 있어서 많으면 3주택 이상자는 최고세율 75%까지 이 양도세율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임대사업자라는 제도로 주택을 등록하게 됐을 때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놓은 이 주택에 대해서 임대 의무 기간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적인 조항들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일반세율로서 나중에 매도할 때 세금을 상당히 낮게 부과를 받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플러스 20%, 30%라는 양도세 중과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는 투자의 방법 중에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이미 신규 등록이 안 되니까 아파트 이외의 상품들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할 수 있는 투자는 아직까지도 다주택 투자로서도 실효성이 있는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본인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에 대해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생애 1회에 한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 역시 이번에 없어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런 길을 열어준 만큼 어느 정도의 의무적인 부분을 다 하면서 이제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장기간 투자에 걸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품만 잘 고른다면 이건 상당히 괜찮은 투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